네, 일본에 이어서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태평양 주변국 곳곳에서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초대형 강진의 전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타이완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에콰도르도 그렇고 잇따라 지진 관련 소식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발생한 지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강진급이었고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또 일각에서는 좀 봤더니 뭐 불의 고리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먼저 이번 지진이 어떤 그 예고인 건지 전조인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걸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서로 그렇죠. 강진가네요. 예.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의 고리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이 환태평양대에 속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경계지진입니다. 판경계 지진. 예, 예. 지진은 이제 판경계와 이제 판 내부가 있는데 네. 이번에 일어난 데는 전부 다 판경계 지진이에요. 경계요. 예. 따라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서로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네. 이런 걸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는 5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강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역시 판경계 지진에 예, 속합니다. 예. 일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쪽에서는 이제 그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고 예. 남쪽에서는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충돌에서 이제 판경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네. 주로 거기 활단층이 많아요. 이번에 지진도 활단층, 예. 활성단층, 우리가 활단층이라는 예. 거, 거기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 거죠.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판 경계에 있는 거기에 이제 일본이 속하게 있다는데 구마모토현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제가 그 부산에 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시간이었는데 침대가 흔들려서 깼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판경계 인근이긴 하지만 저희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변으로서의 어떤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저도 밤에 전화 와가지고 혼났는데요. 새벽에 1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예, 예. 잠 깼는데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 7.3이잖아요. 예, 예. 근데 옛날에 그 멕시코에서 1985년도에 350km 떨어진 해안가에서 일어났다고 규모 8.02. 네네. 그래서 멕시코 시티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한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7.3 정도인데 만약에 8.0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본에서 예. 그러면 아마 부산하고 뭐 울산 뭐 이런 지역은 피해를 굉장히 볼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구마모토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때와 굉장히 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국민들은 지진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영화에 보듯이 막 땅이 갈라지고 피해를 크게 입게 되는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만에 더 강한 본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게 좀 어떤 뭐 어떤 안 좋은 현상의 전조가 아니겠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물론이죠. 예, 그런 건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진은 이제 크게 이제 전진, 본진, 예. 후진 또는 여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큰 지진인 경우에는 전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본진이 들어가요. 전진하고 뭐냐 처음에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예. 약간 부서져가 이제 크게 부서지는 게 이제 본진인데, 그다음에 이제 계속 후진,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통 지진이 작기 때문에 본진 하나로 끝나요, 그냥 깨끗하게. 예. 그래서 보통 지진은 다 전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옛날에 저 후쿠시마 지진이나 이번 지진이나 다 본진이 한번 있었고, 근데 이게 워낙 지진이 크기 때문에 본진이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게 본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두고 보면 그 다음에 진짜 전진이고 그다음에 본진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큰 피해를 본 거죠. 16일에 왔던 게 본진인 거고, 그렇죠. 14일에 왔던 거는 이제 전진의 개념인 전진이죠. 거다. 전진 개념인데 또 한 가지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후쿠시마 지진은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건 9.0이라고 그건. 예. 근데 그게 150km 떨어졌어요. 약 거리가. 바다에서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때린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이거는 7.3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똑같아 보면 안 되죠. 이거 엄청난 차이진 거예요. 지진과 바다에서 나는 것은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진 거예요. 7.4하고 이거는 100배 차이, 1000배 차이. 그 정도 차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말 못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지금 8.0만 돼도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지죠. 근데 7.3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아마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7.3 정도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좀 느껴볼 수 솔직히 있을까요? 그 쉽게 말하면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지진을 할 때 그 사이즈 말하게 단위가 뭐냐면 규모고 진도가 있어요. 네네. 규모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이즈 크기라고 그냥 쉽게. 그리고 진도는 피해 정도예요. 그 피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도를 8호 9로 정했는데 8, 9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지하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다 잘라져 나가고 그 이제 표면에 있는 그 금이 큰 금이 가고 이제 아까 거기도 말했지만 변이가 한 1m 정도 올라오고 그런 게 생길 정도야. 그리고 또 다른 거로 표현하면 수소폭탄으로 말하면 제가 60메가톤에 해당하는 수소폭탄입니다. 아, 엄청난 거군요. 엄청난 에너지죠. 저희가 우리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볼 때 정말 땅이 갈라지면서 갑자기 동일한 선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위아래 이렇게 돼 있고 차가 빠지거나 그런 개념의 그렇죠. 지진 정도로 그럼 이제 그런 지진이 있죠. 이건 근데 지진은 우리가 사람이 빠지는 건 저 영화 같은 얘기고 대부분 다 이제 건물이 파괴돼가지고 네.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사건이제 그게 네. 중요한 피해 상황이죠. 구마모토현 강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진과 번진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여진 공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전문가시지만 당연히 강진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어떤 그 추후도 강진의 재발생 가능성 이런 것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진은 이제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요 항상 반복을 그래요? 한다고. 일어난 지역은 언젠가는 거기 지역에 지진이 다시 찾아와요. 근데 이제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발산했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쉬죠. 뭐 어느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지진이 오라오죠. 이제 그 스트레스, 응력이 이제 쌓이면 그 누적이 됐다 이제 그게 발산합니다. 그러면 예. 지진이 발생하죠. 예. 그 일본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비도 많이 오고 강풍도 많이 불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반이 좀 약화된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지진이 땅을 흔드는 거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진은 위에만 그냥 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큰 오해예요. 지진은 땅덩어리가 흔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땅이 좀 더 흔들려져 가지고 거기 좀 엉망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산사태 같은 건 금방 일어나죠. 비가 오고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다시 복구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지질층이 어긋난 거면 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죠, 이게. 아니 돌아올 수도 있죠. 이게. 돌아올 수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올 수도 있죠. 이게. 그럼 물 벌어진 것도 있고 이게 저 응력이 늘어났다 응축되면 말이에요. 예.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단어를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불의 고리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 네. 그 환태평양 조사인데 예. 그런 그 불의 고리라는 게 이게 왜 그쪽에서는 유난히나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불의 고리 파이어 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불의 고리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주변에 첫째 화산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주변에 화산이 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남미도 그렇고 알래스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화산 열도예요. 이게 그리고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나요. 서로 이 독립된 운동을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의 고리인데 이건 뭐 계속해서 아마 지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런 활동이 계속할 겁니다. 그 화산 오고 지진 활동은.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얼마 전에 지진 발생 관련해서 이제 활화산이 아소산이 소규모 분출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또 뭐 기사를 통해서 백두산도 이게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진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활화산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그 1차적으로 화산하고 지진하고는 그 메커니즘이 틀려요. 이게. 화산은 그 역학적 물리적인 그런 운동을 해요. 물리적 역학적 운동이고 예. 화산은 화학적 운동입니다. 화산은 뭐냐 땅 속에 그 뿌리가 있어요. 이게 용암 뿌리가 흘러다니는 거라고 이게 흘러다니다 약한 데를 치고 올라오는 게 화산이고 예. 지진은 물리적인 운동을 한다. 이거 단층이 그냥 서로 밀고 땡기고 부딪히고 말아요. 그런 충돌해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화산하고 지진은 독립적인 거고 거기에서 일본에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계속 그 일본이 서입대가 계속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계속 침강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마찰에 의해서 마찰열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그게 합쳐가지고 이제 화산으로 이제 발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화산의 백두산 걸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백두산 화산은 굉장히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우리 발생을 안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게 이太平洋판이 계속 이게 우리가 이제 서진하면서 네네. 서북 향을 하면서 침강하면서 이게 한 400, 600km에서 멈췄어요. 이게 거기서 안 들어온다. 이게 뭐냐면 백악 스프레딩이라고 하죠. 이제 백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해가 생겼다고. 네네. 그래서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간다. 멈췄다고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 정지를 한 거죠. 정확히는 이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 용암에 그 생긴 그 자리가 예. 정지 상태 더 이상 거기 밑에서 충격을 안 준다고 얘기해요. 충격을 주게 되면 이제 호라산이 터져 오는 네. 거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용암이 어느 정도 있나 지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저기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북한 학자들하고 저 영국 학자들도 그 교선을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도 용암이 있어요. 35km 정도 돼. 그래서 언젠가 폭발할 건데 그게 터지면은 쉽게 폭발하는 건 아니죠. 위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요. 일본에 이어서 남미 에콰도르까지 강진이 발생한 건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태평양 조사인데 곳곳이 다 터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예. 다 터져요. 그건 저 환태평양 지금 남미는 거기는 뭐 콜롬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콰도르니 페루니 그 칠레 거긴 전부 다 그 지진됩니다. 이게 이거는 태평양판하고 남미판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남미판이 태평양판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데스 산맥이 생긴 거거든. 예. 근데 지금 요번에 일어나는 어딥니까? 에콰도르 지진은 좀 틀려요. 그거는 나즈카판이라 가지고 네. 태평양판의 일부 판이라고. 이놈이 지금 밑으로 들어가면서 충돌해 가지고 그 해안가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예. 위험한 건 이런 지진은 쓰나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10시간 후 정도면 아마 지금 일본에 올 겁니다. 했잖아, 내가. 예. 아, 이게 그리고 또 워낙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대지진 50년 주기설, 몇 년 주기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기록을 봐서도 그렇고 고베 지진이 1990년대 후반에 있었고 2004년에 인도네시아 큰 쓰나미가 있었고요. 2010년에 이제 동일본 재지진인데 이제 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구마모토 대지진이 이제 그런 어떤 주기로 관련된 또 그런 주기란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거 참 상관이 재미있는 없습니까? 얘기인데요. 주기를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주기가 맞나면 역사 지진까지 보통 다 주기를 계산해요. 그래서 통계학적, 확률적으로 그걸 하면 나오는데, 근데 참 거의 힘듭니다. 이게 제가 큰 지진의 경우는 주기가 길어요. 뭐 작은 지진은 주기가 짧고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뭐 수치적으로 정확히 몇 년 주기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면 69년 주기설이 있어요. 그 69년 동경지진 주기설. 예, 예. 1923년에 일어나가지고 예. 69년에 일어난다고 크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69년 주기가 지금 지진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언제 그런 동경지진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정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맞는데 벌써 오래전에 일어나야 돼, 이게. 그 동경지진이.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뭐 내륙, 일본은 섬이니까 뭐 내륙이나 바다나 뭐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일어나는 건데 뭐 어차피 해안에 일어나도 일본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예. 요번에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대지진 동일본 뭐예요? 대지진, 네네. 그 지진 뭐하러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런 큰 지진은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주기설은 좀 믿는 게 학자로서 이게 과학적인 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남부 지역도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각종 시설물들이 과연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 어떻습니까? 제일 겁이 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어떻게 봐요? 그거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진을 갖다 이제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조기경보. 예. 조기경보는 뭐 지진이 큰 지진을 빨리 피하는 거 말이에요. P파하고 S파인데 S파가 피해를 주니까 S파 오기 전에 빨리 피난하는 게 뭐 전기나 가스 공급을 갖다 차단시키는 게 이게 조기경보 시스템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내진 설계인데 네. 내진 설계는 쉽게 말하면 지진이 오는데 지진에서 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건축 토목학자들께서 조금 좀 소소한지 모르지만 조금 불안정해요. 그 불안정의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지진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예. 우선 말이야. 그 지진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진이 표면에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땅을 전체 흔드는 거거든. 네. 그래서 지반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반 고려가 되게 약해 이게 지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반을 절대적으로 고려를 해야 내진 설계 완전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집안을 튼튼하게 한다면
뭐 규모 6, 7의 지진이 와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있다는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그건 상대적인데 그 건물 구조도 여러 가지 틀릴 거 그런데 우선은 그 우리나라 지금 규모 6.0에서 6.5 정도 이걸 예. 이제 아마 6점에서 6.5 정도의 이제 기준 맞춘 내지 설계를 하고 한 거라고 해서 저도 물론 거기에 많이 가담해서 일을 했지만 네. 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데이터에서 온 거예요. 그 데이터 자료에서 난.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난 이러면 그런 자료. 사례들. 우리나라 예.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설계를 진짜 하려면 그 밑에 우리나라 지진 지반을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걸. 다 서울이면 서울을 다 나눠 가지고 그 이름의 이 지역의 밑바닥은 예. 고유지역이 얼마나 여기 흔들려 있지. 땅이 흔들리거든. 여기 네. 다 지역만 틀려. 여기 안반이 있고 여기는 저 좋은 지역이야. 여기는 다행히 이쪽은 다 좋아요. 여기는. 예. 근데 강남은 아주 나쁘거든. 근데 그런 지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좀 만반의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